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확대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더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고용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한 데 대해 최저임금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지니뮤직이 2022년까지 500만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1등 사업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롯데면세점이 어제 호주 면세업체의 매장 5개를 인수했습니다. 국내 입지가 좁아지면서 해외 매장에서 경쟁력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명이 커지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로장려금을 3배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더 주는 등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수수료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방향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은 빠져 알맹이는 없는 단기적 대책이란 비판과 함께 실효성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직접 재정 지원을 늘린다는 겁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현행 13만 원에서 2만 원 늘린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30인에서 300인 사업장 중 60세 이상, 고용위기 지역 근로자 등 지원 대상도 늘립니다. 근로장려금 ERTC의 요건도 완화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합니다. 일단 돈을 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건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단골 메뉴를 또 꺼내든 겁니다.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와 세금 부담도 낮춘다는 방안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도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입니다. 이와 함께 영세 중소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3.0%에서 최대 1.8%로 우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 업계가 요구해왔던 담배 등 세금이 많은 품목을 매출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환산보증금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합니다.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게 한 달 30만 원씩 3달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음식점 10곳이 문을 열면 9곳이 문을 닫는 상황인데 90만 원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현실적인 지원책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 과당 출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편의점 업계의 바람인 근접 출점 제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우성을 잠재울 수 있는 솔로몬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17년도 일자리 예산안 등을 결산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는데요. 오후까지 계속된 회의 내내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지표가 사상 최악인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에 그친 이른바 고용쇼크에 최저임금 영향이 없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증가폭이 굉장히 낮고 해고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전혀 영향이 없다 하는 거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부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선을 그어왔지만 고용지표가 심각해지자 김 장관이 그 영향력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실제로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연 다음 날 김 장관은 경총과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 사용자 단체장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이후 첫 번째 간담회를 직접 제안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 시 경영계 의견을 적극 참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1인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줄어들었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문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편성했던 추경 예산안의 실효성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예산이 수티만 볼 것 같으면은 전 정권 시절보다 한 100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 실업률은 그대로 있고 과연 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회 예산정책처도 앞서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31.7%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전반적으로 고용노동 분야 결산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은 과다하게 확보해놓고 정작 일자리 사업의 성과는 그리 좋지 못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 확대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내년도 일자리 재정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5G 시대가 되면 음악의 개념도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니뮤직이 듣는 음악이 아닌 보는 음악 시대를 열겠다며 2022년까지 500만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1등 사업자가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고 유지아 씨가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후 남성 보컬 그룹 스위스로우가 등장해 합동 공연을 펼칩니다. 고 유지아 씨의 모습은 영상을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홀로그램을 통해 재현한 것인데 실제로 등장한 스위스로우와 홀로그램으로 재현한 고 유지아 씨의 모습에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아 뭐가 실제인지조차 헷갈립니다. 지니뮤직은 홀로그램과 VR, AR, 빅데이터 등 5G 시대에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여 미래형의 보는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현재의 2배인 500만 유료 가입자를 보유한 1등 음악 플랫폼 사업자가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난달 이뤄진 CJ 디지털 뮤직과의 합병, ICT 기업인 KT LGU+와 콘텐츠 기업인 CJ E&M이 손잡게 되면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음악 시장의 완벽한 밸류 체인을 갖추게 된 덕분입니다. CJ E&M의 콘텐츠, 그리고 KT, LGU+의 강력한 네트워크, 그리고 지니뮤직이 앞서가는 플랫폼으로 강력한 밸류 체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넘버원 1등 비주얼 뮤직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회사로 발돋움하겠습니다. 현재 음원 시장의 1위 사업자는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엠, 콘텐츠 기업인 CJ E&M과의 합병 시너지와 미래 음악 플랫폼 전략이 업계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롯데면세점이 어제 호주 면세업체의 매장 5개를 인수했습니다. 국내 업체 중 최초로 오세아니아에 진출한 건데요. 국내 입지가 좁아지면서 해외 매장에서 경쟁력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롯데면세점은 어제 호주 면세업체인 JR 듀티프리가 운영하는 호주와 뉴질랜드 매장 5곳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일본, 미국에 진출한 데 이어 오세아니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겁니다. 운영 중인 해외 점포도 7곳에서 12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롯데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2023년까지 오세아니아 최대 면세 사업자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호주 면세 시장 규모는 국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출국객은 매년 10% 이상 늘어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입니다. 올 상반기 해외전 매출이 60% 신장한 상황에서 롯데의 해외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반면 국내 입지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50%를 넘었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인천공항 사업권 반납의 여파로 더 하락한 35%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쟁업체인 신세계가 급성장하고 있고 올 11월엔 강남에 현대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국내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한 입국장 면세점도 중소 중견업체에 기회가 갈 것으로 보이면서 별다른 유통망의 변화가 없는 롯데의 국내 점유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이탈리아와 미국의 면세업체를 대상으로 인수이사를 타진하기도 했던 롯데는 앞으로도 사업 다각화에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롯데가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1위를 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배출가스를 더 엄격하게 측정하는 세계 표준 자동차 시험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 배출가스를 측정할 때 주행 시간과 거리 속도를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판매량이 많지 않은 디젤 세단 생산을 중단하는 카드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이달 현대자동차가 부분 변경해 내놓은 올뉴 투싼. SUV인 이 차량은 디젤 2.0과 가솔린 1.6 모델에 더해 스마트 스트림 디젤 1.6 모델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9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이 강화될 예정이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엔진을 개발한 겁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9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할 때 세계 표준 자동차 시험 방식이 도입됩니다. 배출가스 측정 시 주행시간 30분, 주행거리 23.2km, 속도는 시속 46.5km로 설정해 기존보다 더 깐깐하게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기존처럼 0.08g으로 맞춰야 합니다. 르노 삼성은 앞서 지난해 SUV QM6 가솔린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 대응한 건데 디젤 모델과 연비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수요가 꾸준합니다. 하지만 SUV 시장과 달리 디젤 승용차 시장은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현대차는 이달 중순 그랜저와 소나타 등 디젤 모델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판매량이 저조한 데다 BMW 화재 사고로 디젤 승용차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젤 승용차의 문제점이 가속화되면서 정부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디젤 승용차의 시대가 종말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선 디젤 승용차로 향했던 수요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 2분기 한국의 대외 지급 능력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전분기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과 터키발 국제금융 불안으로 국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상황인데 최악으로 치달은 국내 고용 상황 탓에 쉽지가 않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한국의 순대외 채권이 전분기 대비 59억 달러 감소한 4,549억 달러로 집계돼 6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순대외 채권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빌려준 돈에서 갚아야 할 돈을 뺀 것으로 국가의 대외 지급 능력을 뜻합니다. 여전히 갚을 돈보다 받을 돈이 4,500달러나 더 많다는 뜻이지만 6년을 이어온 대외 지급 능력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도 31.3%로 3월 말보다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양호한 수준이지만 급격히 빠져나갈 위험이 있는 단기 외채 비중이 늘면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분기 약 1조 1,700억 달러로 전분기에 비해 약 450억 달러 줄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향방을 결정합니다. 한미 기준금리는 지난 3월 역전된 이후 6월 0.5%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자본 유출 우려에도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은 걱정했던 데 비하면 충격이 없는 반면 최근 발표된 고용 상황은 최악인 탓입니다. 금리를 올릴 경우 고용시장은 더 감내할 여력이 없지만
자본 유출은 동결후 지켜볼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다음 달 미국은 추가 인상이 확실시돼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의 무게를 둬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면 격차가 0.75%포인트로 더 벌어집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미국 증시가 역대 가장 긴 강세장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가 폭락하지 않는다면 9년 5개월이 넘는 최장 강세장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기술주의 향방이 미국 증시 전망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미국 증시가 강세장을 이어온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김성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미국 증시가 역대 가장 긴 강세장 기록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까? 네, 우선 강세장이란 증시가 전 저점에 비해 20% 이상 오른 상태를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가장 오랫동안 강세장을 유지해온 기간은 1990년대 초부터 2000년 3월까지의 3,452일입니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무려 9년 5개월 12일이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417%나 오르기도 했지만 이 IT 버블이 터지면서 강세장이 마감됐습니다. 이후 뉴욕 증시는 지수가 40% 넘게 떨어졌던 2009년 3월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강세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9년 5개월 12일 동안 S&P 500 지수는 300% 이상 올랐고 올해 들어서만도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가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이 9년 5개월 13일이라는 새로운 최장기간 강세장 기록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랜 시간 강세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고 또 기업의 실적들이 개선됐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강세장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1분기에 지난 2014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인 4.1%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6개 분기 중 5개 분기에 이 뉴욕 증시 상장사의 순이익이 약 10% 증가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가 컸던 올해 상반기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적어도 20%의 순이익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역대 최장 강세장이라 신기록을 세운 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앞으로의 증시 향방이 중요한데요. 뉴욕 증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뉴욕 증시의 흥망은 기술주에 달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미국의 IT 기술주들이 뉴욕 증시의 투자 흐름을 바꾼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무너지지 않을 성이라고 여겨졌던 대형 투자 회사들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이 신기술인 IT 기술주에 눈을 돌린 건데요. 막대한 투자에 힘입어 이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기술주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지금은 뉴욕 증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S&P 500 지수의 순이익 상장사 전체 순이익의 22%를 이 IT 기술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4.1%를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새로운 성이 된 이 기술주들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뉴욕 증시의 성패도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앞으로의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실적이 관건이란 얘기인데요. 또 여기에 더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 위험을 무릅쓰고 증시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 1.75%에서 2%인 미국의 기준금리를 연준이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앞으로 2차례 정도 더 올리게 되면 이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 애플 같은 기술주들과 우량주들의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린다고 해도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쭉 이게 성장을 한다면 증시도 같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일각에서는 적당한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증시도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아직도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적정 수준이고 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 골디락스가 이어져서 증시 강세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밤이면 역대 최장 강세장 기록을 경신하는 뉴욕 증시 전망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지분 공시 핵심 사건을 적시에 선별하기 위해 새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지분 공시 인지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분 5% 이상 보유 시 공시 의무가 있는 5% 보고 사항과 임원 주요 주주 소유 상황 보고 등의 지분 공시에 대한 심사 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겁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지분 공시 위반 사건을 중요도 순위로 자동 추출하는 평가 지표 모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활용해 지분 공시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평가 지표 모형은 내년 1분기 본격 운영합니다. 또 평가 지표 모형으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 허위 기재 사건 등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인지 심사를 병행합니다. 이른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 건수가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 위원장 취임 후 1년 2개월간 공정위의 기업 제재 건수는 421건, 제재 금액은 4,600억 원입니다. 김 위원장 취임 이전 1년 2개월간 내역과 비교하면 건수는 24.4%, 금액은 74.6%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재계에서는 기업들이 김 위원장의 강력한 메시지를 계기로 미리 대비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과 함께 김 위원장이 공정위 내부 조직 장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 대상 조사가 약해졌을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며 7월까지 상승률이 작년 연간치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4.8% 상승했습니다. 작년 연간 상승률은 이보다 0.1% 낮은 4.7%입니다. 반면 올 들어 지방 아파트값은 1.7% 내리며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울산과 경남, 충북, 충남에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를 합한 전국 아파트값은 올 들어 보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 작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7%로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트레일러가 연결된 대형 트럭으로 의왕 인천 간 약 40km 구간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화물트럭이 상용화되면 운전자의 고된 운행이 사라져 교통사고율이 줄어들고 정확한 운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세값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전세 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어 56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과 신한, 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총 56조 3,4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말 잔액 대비 전년 동월 말 잔액과 비교하면 43.64%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9이 개통 첫날인 오늘 번호 이동 건수가 29,7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상반기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9의 24,225건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작인 갤럭시 노트8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삼성생명이 과소지급 논란이 불거진 즉시연금 가입자 22,007명에게 오는 24일과 27일 71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식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띄우고 추가 지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추가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삼성생명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하미입니다. 이제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서귀포 해상에서 점차 북상 중인데요. 내일이면 전국이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점차 남해안으로 확대돼 내일 아침이면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모레 금요일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최고 4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150에서 250, 서울, 경기와 강원 북부, 충남과 전북은 100에서 200, 경상도와 강원 남부, 충북은 70에서 120mm가 내리겠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강풍이 더해지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태풍은 최대 순간 풍속 20에서 30m/s가 되겠고요. 일부 해안으로는 40m/s 이상이 되겠는데요.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이 떨어져 나가거나 구조물이 붕괴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심해지면 달리는 기차가 전복되거나 사람과 가로수가 날아갈 정도인데요. 아직 태풍 대비를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을 받으면서 태풍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30도를 밑돌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속초,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비가 이어지면서 기온도 낮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특보는 전해상으로 확대되겠고요.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8m, 남해상에서 최고 9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은 해일에 의한 해수 범람이 우려됩니다.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해수욕장 이용을 삼가셔야겠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했다가 주말부터는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